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위대한 갯집이 7번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 편안히 휴식하며 잠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 7장 개츠비에 대한 나의 호기심이 절정에 달한 어느 토요일 밤, 그의 저택에 끝내 불이 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트리말치오 같은 경력은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끝나버렸다. 내가 뒤에 알게 된 일이지만 기대감에 차 그의 저택 주차장으로 꺾어져 들어간 승용차들이 얼마 있지 못하고 황급히 돌아가곤 했다. 나는 혹시 그가 병이라도 난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과 걱정에 휩싸여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험상궂은 얼굴의 낯선 하인이 문간에서 미심쩍은 듯이 눈살을 찌푸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개츠비 씨가 어디가 아픈가요? 아닙니다. 그는 일단 말을 끊었다가 부자연스러운 소리로 천천히 덧붙였다. 선생님, 나는 그분이 집 밖으로 나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께 캐러웨이가 왔다고 전해주시오. 누구라고요? 그가 무례하게 다그쳐 물었다. 캐러웨이요. 캐러웨이, 알겠습니다. 그분께 말씀드리죠. 그는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내 집에 핀란드인 가정부가 들려준 말로는 개츠비는 일주일 전에 모든 하인들을 해고해버리고 5, 6명 만에 새로운 하인들을 다시 고용했다고 했다. 새로 고용된 하인들은 웨스트에그 마을로 들어가 장사꾼들과 신랑이 하는 일 없이 전화로 적당한 값에 물건을 주문한다고 했다. 식료품 배달 소녀는 그 저택의 주방이 돼지우리 같더라고 전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하인 같지는 않다고 쑥덕거렸다. 다음 날 개츠비로부터 전화가 왔다. 외출하나요? 내가 물었다. 아니에요, 친구분. 하인들이 모두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공연히 소문내지 않을 사람들을 택했죠. 데이지가 이곳에 자주 옵니다. 오후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지가 보인 거부 때문에 그렇게 거대한 저택이 마치 종이로 만든 집처럼 내려앉고 만 것이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은 울프심이 돌봐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형제자매들이죠. 조그만 호텔을 경영했대요. 그랬군요. 그는 데이지의 부탁으로 내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내일 그녀의 집으로 점심 식사를 하러 오겠냐는 것이었다. 조던 베이커도 올 거라고 했다. 그로부터 약 30분 후엔 데이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승낙하자 그녀는 안심하는 것 같았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이 이 기회에 무슨 일을 벌릴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특히 전에 개츠비가 정원에서 대강 말했던 다소 가슴 아픈 사건은 말이다. 다음 날은 유난히도 더웠다. 그해 여름 중 가장 무더운 날씨였을 것이다. 내가 탄 열차가 터널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오직 내셔널 비스킷 회사의 사이렌 소리만이 대낮의 고요함을 깨트리고 있었다. 객차 안의 밀집 방석은 금방이라도 타버릴 듯이 후끈거렸다. 내 옆에 앉아있던 여자는 잠시 블라우스 윗부분을 잡아당겨 그 안에 땀을 식힐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이내 손에 쥔 신문이 땀에 젖어버리자 처량한 소리를 지르며 찌는 더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그 여자의 지갑이 객차 바닥으로 털썩 떨어졌다.
어머나, 이런. 그녀는 숨을 헐떡거렸다. 나는 지친 동작으로 허리를 굽혀 지갑을 집어서 그 여자에게 돌려주었다. 그때 난 지갑을 탐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팔을 쭉 뻗어서 지갑의 한쪽 귀퉁이를 쥐고 들었다. 그렇지만 그 여자를 비롯해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들 나를 의심했다. 아유, 덥다. 차장이 낯익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지독한 날씨로군. 아, 덥다. 정말 덥군. 아, 더워. 지독하게 덥지요. 그렇지요. 내 정기 승차권이 그의 손에서 거무스름한 때가 묻어 다시 내게 돌아왔다. 이런 더위 속이라면 여자의 붉은 입술에 남자가 키스를 하고 그 남자의 머리가 가슴에 걸친 잠옷 주머니를 축축하게 적셔놓은들 그 누가 신경을 쓸까? 부캐넌 부부의 저택홀에서는 잔잔하게 바람이 불고 있어서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개치비와 나에게 전화벨 소리를 사뿐히 보내주고 있었다. 주인 어른의 몸요? 하인이 수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부인,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그걸 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낮은 너무나 더워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가 한 말은 네, 알아보겠습니다. 였다. 그는 수화기를 놓고서는 조금 윤기 있는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우리의 뻣뻣한 메꼬 모자를 받아들었다. 부인께선 객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쓸데없이 그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날처럼 더운 날은 필요 이상의 몸짓은 모욕으로 느껴진다. 그 방은 커튼으로 햇살을 잘 가려 어둡고 시원했다. 데이지와 조던 베이커는 큼직하고 긴 의자에 누워 동상처럼 자신들의 흰 드레스가 선풍기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내리 누르고 있었다.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동시에 말했다. 햇볕에 그을렸는지 하얗게 분을 바른 조던의 손가락이 잠시 내 손가락에 와서 닿았다. 그런데 토머스 부캐넌 씨는 어디 있나요? 내가 물었다. 바로 그때 거칠고 착 가라앉은 허스키한 그의 목소리가 홀의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개츠비는 진홍색 양탄자 한가운데에 서서 매혹적인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고 있었다. 데이지는 그를 지켜보다가 흥분된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가슴에서 약간의 분가루가 공기 속으로 솟아올랐다. 소문에 의하면 말이죠. 조던이 속삭였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톰의 애인이라는군요. 우리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톰은 귀찮다는 듯이 짜증을 부렸다. 그럼 좋아요. 당신에게는 절대로 그 차를 팔지 않겠소. 당신에게 팔아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으니까.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에 그런 일로 사람을 귀찮게 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러는 거예요. 데이지가 빈정거리며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그녀에게 장담했다. 정말로 거래하는 거야. 내가 우연히 그걸 알게 됐어. 톰이 문을 와락 열고는 그 거대한 몸집으로 문의 공간을 한순간 꽉 채우더니 방 안으로 급히 들어왔다. 개츠비 씨! 그는 시른 기색을 교묘히 감추고 널따란 손을 내밀었다. 와주셔서 기쁘군요. 그리고 닉. 시원한 음료를 좀 만들어주세요. 데이지가 소리쳤다. 그가 다시 방을 나가자 데이지는 일어나 개츠비에게로 가서는 그의 얼굴을 끌어당겨 입술에 키스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녀가 속삭였다.
여기 숙녀가 있다는 걸 잊었군요. 조던이 말했다. 데이지가 모르겠다는 듯이 돌아다 보았다. 너도 닉에게 키스하지 그래? 무슨 여자가 저렇게 저속할까? 난 그런데 신경 안 써. 데이지는 악을 쓰듯 말하더니 벽돌로 만들어진 벽난로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러다 곧 더위를 생각하고 쑥스러운 듯이 긴 의자에 가서 앉았다. 바로 그때 단정하게 차려입은 유모가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왔다. 내 귀엽고 예쁜 아기. 데이지가 두 팔을 뻗으며 노래하듯이 말했다. 널 사랑하는 엄마에게로 오렴. 유모의 손에서 벗어난 아이는 방을 다름질쳐 엄마의 품속으로 부끄러운 듯이 들어가 앉았다. 내 귀엽고 예쁜 아기. 엄마가 내 머리에 분을 뿌려주었지. 자, 일어나서 안녕 해볼까? 개치비와 나는 번갈아 몸을 굽혀서 마음에도 없이 내민 그 조그만 손을 잡았다. 그런 뒤 개치비는 놀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 어린아이의 존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나 점심 먹기 전에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 아이는 데이지에게로 돌아서서 말했다. 그건 엄마가 널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데이지는 아이의 조그맣고 하얀 목 주변의 주름에 얼굴을 비볐다. 넌 꿈이란다. 아주 귀여운 꿈이야. 그래요. 아이가 조용하게 말했다. 조던 아줌마도 하얀 드레스를 입었네요. 너도 엄마 친구들이 마음에 드니? 데이지는 아이를 뒤로 돌려 개치비를 쳐다보게 했다. 저분들 멋있어? 아빠는 어디 갔죠? 이 아이는 제 아빠를 닮지 않았어요. 데이지가 설명했다. 얘는 날 닮았어요. 머리 색깔, 얼굴 생김새는 물론 모든 게 말이에요. 데이지는 긴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유모가 한 걸음 내디디며 손을 내밀었다. 뱀이 이리 와요. 안녕, 내 아기. 훈련이 잘 된 그 아이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듯이 뒤를 힐끔 돌아다 보고는 유모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이끌려 나갔다. 바로 그때 톰이 얼음을 가득 채운 4잔의 진 위키를 들고 돌아왔다. 개치비가 자기 잔을 집어들었다. 정말 시원해 보이는군요. 그는 어색하게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모두 목이 말랐는지 한 번에 잔을 비웠다. 어느 책에선가 읽었는데 태양이 해마다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답니다. 톰이 기분 좋게 말했다.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서 지구는 태양 속으로 떨어져 들어갈 겁니다. 아니, 가만히 있자. 정반대군요. 태양이 해마다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밖으로 나갑시다. 그가 개치비에게 권했다. 이곳을 한번 구경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그들과 함께 베란다로 나갔다. 더위에 기운이 다 빠져버린 파란 바다에는 작은 돛배 한 척이 더 시원한 바다를 향해 기어가듯 떠가고 있었다. 개치비는 눈으로 잠시 그 배를 줬다가 손을 들어 만 건너를 가리켰다. 나는 이 집 건너편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는 삼복 더위 속에 바닷가에 있는 장미꽃밭과 뜨거운 잔디와 잡초가 무성한 손질 안 된 땅을 보고 있었다. 배의 하얀 돛들은 푸르고 시원한 하늘의 경계선을 등지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앞에는 부채 모양의 바다와 풍요로워 보이는 섬들이 가로놓여 있었다. 재미있는 게임이 있는데 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난 저 사람과 1시간쯤 저기로 가볼까 해.
우리는 더위를 막기 위해 태양을 가린 그늘진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시원한 맥주와 함께 불안한 즐거움을 만끽했다. 오늘 오후엔 뭘 할 거죠? 데이지가 소리쳤다. 그리고 내일은요?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은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조던이 말했다. 인생이라는 것은 시원해지는 가을이면 다시 새 출발을 하게 마련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더워. 눈물이 나오기 직전에 우기듯 데이지가 말했다. 게다가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엉망이야. 모두들 시내로 가는 게 어때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위 속을 애써 뚫고 부딪히며 무의미하게 허공을 맴돌았다. 마구간을 자고로 만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톰이 개치비에게 말했다. 자고를 마구간으로 만든 사람은 내가 처음일 겁니다. 어떤 분이 시내로 가실 거죠? 데이지가 끈질기게 물었다. 개치비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옮겨갔다. 아, 참.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은 너무 냉정해 보여요. 그들의 눈동자가 부딪혔고 그들은 허공을 통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데이지는 힘없이 식탁 위로 시선을 떨구었다. 당신은 언제나 너무 재미없어요. 그녀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그에게 말했었다. 톰 부캐넌도 지금 그것을 확인했다. 톰은 굉장히 놀랐다. 그는 입을 조금 벌린 채 개치비를 보았다. 그러더니 잊었던 옛 친구를 지금 막 알아보기라도 한 듯한 눈으로 데이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 광고에 나온 남자와 닮았어요. 데이지는 천진스레 말을 이었다. 그 광고에 나온 남자 알 거예요. 좋아. 갑자기 톰이 끼어들었다. 나 갑자기 시내에 가고 싶어졌어. 자, 가자고. 우리 모두 시내로 가는 거야. 그가 일어섰다. 그의 눈은 여전히 개치비와 자기의 아내 중간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그러나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가자니까. 톰은 약간 짜증을 냈다. 대체 왜들 이러는 거지? 시내로 갈 거면 지금 출발합시다. 톰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어 남은 음료를 마셨다. 데이지의 목소리에 햇볕이 내리쬐는 차도로 나갔다. 그런데 가서 뭐 하지요? 데이지가 이 일을 제기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우선 담배를 피고 싶은 사람에게 담배를 피도록 해줄 수 없어요? 모두들 줄곧 피웠잖소. 아이, 그러지 말고 즐겁게 지내요. 그녀가 톰에게 부탁했다. 너무 더워서 말할 힘도 없군. 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녀가 말했다. 이리 와, 조던. 두 여자가 2층으로 준비하러 간 동안 우리 세 남자는 차도에서 뜨거운 자갈을 발로 이리저리 굴리며 서 있었다. 서쪽 하늘에는 벌써 침침한 초승달이 떠 있었다. 개치비가 마음을 고쳐먹고 말을 꺼내려고 했다. 바로 그때 톰이 빙그르르 돌아서 그의 말을 기다리듯 마주보았다. 이곳에 마구간을 갖고 있나요? 개치비가 애써서 말했다. 여기서 4분의 1마일가량 내려가면 있어요. 그래요? 잠시 말이 끊어졌다. 왜 시내로 가려는 거죠? 톰이 상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자들이란 머릿속으로 그따위 생각이나 한다니까요. 마실 걸 좀 갖고 갈까요? 데이지가 2층 창가에서 소리쳤다. 아니야, 내가 가지러 가겠소. 톰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개치비는 굳은 표정으로 나를 돌아다 보았다. 저 사람의 집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군요, 친구분. 데이지 목소리가 좀 투박하게 느껴져요. 내가 말했다. 그 목소리엔 가득하게. 난 망설였다. 그 목소리는 돈으로 치장되어 있죠. 그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이 옳았다. 난 지금까지 그걸 느끼고 있었다. 정말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천박한 매력이었다. 그 목소리는 딸랑딸랑 울리기도 하고 심벌지의 노래 같기도 했다. 그녀는 하얀 궁전에 높이 앉은 공주이자 모든 남성의 우상이었다. 톰이 1쿼터들이 술병을 타월로 싸면서 밖으로 나왔다. 그 뒤를 데이지와 조던이 금속 천으로 만든 작고 꼭 끼는 모자를 쓰고 팔에는 가벼운 케이프를 걸치고 따라왔다. 제 차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개츠비가 제안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의자에 후끈거릴 녹색 가죽을 생각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늘에다 주차시켜 두었어야 했는데. 이 차는 표준형 변속인가요? 톰이 물었다. 네. 그럼 제 쿠페를 타도록 하시죠. 제가 당신 차를 몰고 시내로 갈게요. 이 제안은 개츠비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휘발유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네요. 휘발유는 넉넉합니다. 톰은 자랑하듯 말하고는 계량기를 들여다보았다. 혹시 휘발유가 떨어지더라도 약국에 들르면 됩니다. 요즘엔 약국에서 뭐든지 다 팔더라고요. 둘 사이에 비꼬는 투의 말이 오가자 서로 얼굴이 붉어졌다. 데이지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톰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말할 수 없이 괴로운 표정이 개츠비의 얼굴을 스쳐갔는데 그것은 분명 처음 보는 것 같았지만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어렴풋이 기억할 수 있는 표정이었다. 가자고, 데이지. 톰은 이렇게 말하면서 손으로 그녀를 개츠비의 차 쪽으로 밀었다. 이 공마단의 승용차로 태워다 주겠소. 톰은 차 문을 열었다. 그러나 데이지는 그의 팔에서 빠져나와 버렸다. 당신은 닉 오빠와 조던을 태우고 가요. 우리는 쿠페로 뒤따라 갈게요. 그녀는 개츠비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웃옷을 챙겨주었다. 톰과 조던과 나는 개츠비의 차 앞좌석으로 들어가 앉았다. 톰이 시험삼아 생소한 기어를 밀어넣어 보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데이지와 개츠비만을 뒤에 남겨둔 채 숨막히는 더위 속으로 미끄러져 나갔다. 자네 봤나? 톰이 내게 물었다. 뭘 말이야? 그는 조던과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자네는 나를 바보 멍텅구리로 생각하겠지. 그렇지 않나? 그가 넌지시 물었다. 그러고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겐 투시력 같은 게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내게 행동 지침을 말해준다네. 자네가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과학이란. 그는 말을 중단했다. 눈앞에 나타난 우연한 사실이 그를 사로잡아 이성적 함정에서 그를 다시 끌어냈던 것이다. 그 작자에 관해 어느 정도 조사해봤지. 톰이 말을 이었다. 만약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완전히 파헤쳤을 텐데. 그럼 점쟁이한테 갔었다는 얘긴가요? 조던이 익살스럽게 말했다. 뭐라고요? 우리가 웃어대자 톰은 당황스런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빤히 바라보았다. 점쟁이라뇨? 개츠비 씨에 대해서 알아보러 말이에요. 개치비 씨에 대해서라뇨? 아니에요. 그런 일 따위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작자의 과거에 대해 좀 조사해 보았을 뿐이오. 그래서 그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냈군요. 조던이 아는 척하며 말했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라고요? 톰은 깜짝 놀라며 우리를 쳐다봤다. 옥스퍼드 출신이라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쨌든 그는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뉴멕시코의 옥스퍼드겠지요. 톰이 경멸조로 콧방귀를 뀌었다. 아니면 사이비 대학이거나. 이봐요, 톰. 만약 당신이 그를 그렇게 무시한다면 왜 그런 사람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지요? 조던이 짓궂게 따져 물었다. 내가 아니라 데이지가 그자를 초대한 거요. 데이지는 나와 결혼하기 전에 그자와 사귀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는 이제 약해지는 술기운에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때 T.J. 에클버그 박사의 퇴색한 두 눈이 길 아래쪽으로부터 시야에 들어왔다. 그러자 나는 문득 휘발유에 간에 개치비가 주의를 주던 일이 떠올랐다. 시내까지 가기엔 넉넉할 만큼 있다고. 톰이 말했다. 그렇지만 바로 저기에 주유소가 있잖아요. 조던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렇게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게 싫단 말이에요. 톰이 화를 내며 양쪽 브레이크를 밟자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미끄러지듯 윌슨의 가게 간판 아래에 급정거했다. 잠시 후 가게 주인이 나오더니 노려보는 눈으로 우리 차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기름 좀 넣어주시오. 톰이 거칠게 소리쳤다. 우리가 왜 차를 세웠는지 아시오? 경치를 감상하려고 선 게 아니에요. 어서 넣어주세요. 난 몸이 좀 좋지 않아요. 윌슨이 꼼짝도 하지 않고 말했다. 하루 종일 앓고 있었어요. 왜 병이 난 거요? 그동안 너무 지쳤어요. 그럼 내가 직접 넣어도 되겠소? 톰이 다그쳐 물었다. 전화했을 땐 아무렇지도 않았잖소. 윌슨은 간신히 기대고 있던 차양 아래의 문기둥을 떠나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휘발유 탱크 마개를 비틀어 열었다. 햇빛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점심시간을 방해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돈이 몹시 궁했고 혹시 당신이 그 낡은 차를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전화했던 겁니다. 이 차는 어떻소? 톰이 물었다. 지난주에 산 거요. 노란색이 잘 어울리는데요. 윌슨은 핸들을 좌우로 돌려보며 말했다. 이 차를 살 생각은 있소? 구미가 당기긴 합니다만. 윌슨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건 안 사겠어요. 그렇지만 당신의 다른 차로 돈을 좀 벌 수 있을 겁니다. 갑자기 돈을 어디에 쓰려는 겁니까? 난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이제 여길 떠나고 싶어요. 아내와 서부로 가고 싶어요. 부인도 그러길 원한단 말이에요? 톰이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내는 1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는걸요. 윌슨은 잠시 주유소 펌프에 몸을 기대고 두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떠나겠어요. 아내를 데리고 말입니다. 쿠페가 먼지를 일으키며 거칠게 사라졌다. 언뜻 안에서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얼마요? 톰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지난 이틀 동안 난 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윌슨이 말했다. 그 때문에 여기를 떠나버리려는 거예요. 차 문제로 당신을 귀찮게 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죠. 얼마냐니까요? 1달러 20센트입니다. 나는 무자비하게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 잠시 판단력이 흐려졌으나 윌슨이 아직은 톰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윌슨은 아내 머틀이 자기를 떠나 다른 세계에서 다른 종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병이 났던 것이다. 나는 윌슨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나서 이어 톰을 바라보았다. 톰도 자신의 아내에게서 그와 비슷한 발견을 한 지가 1시간도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순간 나는 병자와 건강한 사람의 차이만큼 심각한 것도 없지만 지성이나 인종에 관해서는 사람들 사이에 그 어떤 차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윌슨은 크게 병이 나서 무슨 일을 저지른 듯한, 그것도 용서받지 못한 일을 저지른 듯한 사람처럼 보였다. 마치 방금 어떤 가엾은 여자에게 임신이라도 시킨 사람 같았다. 그 차를 양도하겠소. 톰이 말했다. 내일 오후에 넘기겠어요. 그 지역은 언제나 불만스러운 곳이었다. 심지어 오후에 해가 한창일 때도 그랬다. 그때도 나는 등 뒤로부터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뒤로 돌렸다. 잿더미 너머로 T.J. 에클버그 박사의 거대한 두 눈이 여전히 불침번을 서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나는 또 다른 눈이 20피트도 안 되는 가까운 곳에서 특별히 긴장한 빛을 띠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윌슨의 가게 위층의 한 창문에는 커튼이 약간 옆으로 거쳐져 있었는데 그 사이로 머틀 윌슨이 우리 차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열중한 나머지 누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마치 천천히 현상되고 있는 사진에 여러 물체가 나타나듯 그녀의 얼굴에는 차례차례 서로 다른 표정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 표정은 이상하게도 눈에 익은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여자의 얼굴에서 흔히 보아온 그런 표정이었지만 머틀 윌슨의 얼굴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형언할 수 없는 표정으로 느껴졌다. 그러다 마침내 나는 질투와 공포로 휘둥그레진 그녀의 눈이 톰에게가 아니라 조던 베이커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조던 베이커를 톰의 아내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사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만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은 없다. 그 예로 톰은 차를 타고 가면서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기의 아내와 정부는 자기 소나기에 꽉 잡혀 있어 아무도 넘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활개를 치고 있었다. 데이지를 추월하고 윌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겠다는 그의 본능이 가속기를 마구 밟게 했고 우리는 시속 50마일로 아스토리아를 향해 달려갔다. 마침내 고가 도로의 거미줄 같은 도로 사이에서 느긋하게 달리고 있는 푸른색 쿠페가 우리 시야에 들어왔다. 50번가 근처에 있는 대형 영화관이 시원하지요. 조던이 말을 꺼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간 여름철 오후의 뉴욕이 좋아요. 어딘지 모르게 감각적인 면이 있거든요. 마치 온갖 이상한 과일들이 무르익어서 손에 쥐어질 것만 같죠. 이 감각적이라는 말이 톰을 한층 더 불안하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미처 항의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쿠페가 다가왔고 곧이어 데이지가
우리에게 차를 가까이 대라고 신호를 보냈다. 어디로 가는 거죠? 그녀가 소리쳤다. 영화를 보는 게 어떻겠소? 이렇게 더운데요? 그녀는 짜증을 냈다. 당신들끼리 가세요. 우리는 드라이브나 할 테니 나중에 만나요. 그녀는 간단히 재치 있는 말로 우리를 따돌렸다. 어느 길모퉁이에서 만나도록 해요. 찾기 쉽게 나는 두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될게요. 이곳은 그런 일로 입씨름할 때가 아니오. 뒤에서 트럭이 요란하게 경적을 울려대자 톰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센트럴 파크의 남쪽으로 해서 플라자 호텔 앞까지 우리를 뒤따라오세요. 그는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 그들의 차를 바라보는가 하면 그들의 차가 신호에 걸려 늦어지면 그들이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속도를 늦추었다. 그때 그는 그들이 옆길로 총알같이 돌진해 들어가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플라자 호텔의 특별 휴게실을 빌렸다. 우리가 그 방으로 떼지어 들어감으로써 끝나버린 그 끈질기고 떠들썩했던 입씨름은 지금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때 그 과정에서 속옷이 온통 땀으로 가득했던 일만은 생생히 기억한다. 이러한 기억은 그때 5개의 욕실을 빌려 냉수욕을 하자고 했던 데이지의 제안이 생각났기 때문에 떠오른 것인데 그 후 민트 줄랩을 마시러 간 곳에 대한 기억으로 더 생생하게 남은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그것은 미친 생각이라고 여겼다. 그때 우리 모두는 어리둥절해하던 호텔 종업원에게 한꺼번에 떠들어댐으로써 아주 유쾌하다고 생각했거나 또는 유쾌한 척했던 것 같다. 그 방은 큼직막했으나 숨막힐 것 같았고 오후 4시가 되어 창문들을 열어젖혔으나 공원의 뜨거운 감목 숲으로부터 겨우 한 차례 바람이 불어올 뿐이었다. 데이지는 화장대 앞에 가서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서서는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다. 방들이 근사하네요. 조던이 감탄조로 소곤거리자 모두가 한바탕 웃었다. 다른 창문들도 좀 열어요. 데이지가 계속 거울을 쳐다보며 말했다. 더 이상 열 창문이 없어요. 그럼 도끼를 가져오라고 전화라도 하는 편이 낫겠군요. 해야 할 일이란 게 기껏 더위나 잊어버리는 것이라니. 톰이 참을성 없이 한마디 했다. 당신이 자꾸 트집을 잡으니까 더 덥게 느껴지잖아요. 그는 타월로 감싸가지고 온 위스키 병을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죠. 개츠비가 의견을 말했다. 시내로 오자고 했던 사람은 당신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못에 걸려있던 전화번호부가 스르르 빠져나와 바닥으로 떨어지자 조던이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실례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 누구도 웃지 않았다. 내가 집을게요. 내가 일어서며 말했다. 내가 집었어요. 개츠비는 끊어진 줄을 살펴보더니 재미있다는 듯 하고 소리를 내고는 그것을 의자 위로 던져 올렸다. 당신의 표현력은 대단해요. 톰이 날카롭게 말했다. 뭐 말이죠? 그 친구분 하는 소리 말입니다. 어디서 얻어는 말이죠? 저 좀 봐요, 톰. 데이지가 화장대에서 몸을 돌려 말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거라면 난 갈 거예요. 딴 얘기 그만하고 전화 좀 걸어서 민트 줄랩에 넣을 얼음이나 주문해줘요. 톰이 수화기를 집어들자 압축된 더운 공기가 폭발하여 그 소리에 섞여 들어갔고 우리는 아래층의 무도회장에서 울려오는 맨델스존의 결혼행진곡의 화음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무더위에 결혼을 하다니. 조던이 침울하게 말했다. 그래도 난 6월 중순에 결혼했었지. 데이지가 지난 일을 기억하며 말했다. 6월 루빌에서 그때 누군가 기절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지, 톰? 빌록 씨. 톰이 짤막하게 대답했다. 맞아. 빌록 씨라는 사람이었어. 블록스 빌록 씨였지. 상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 정말이야. 게다가 그는 테네시주 빌록 씨 출신이었어. 사람들이 그를 우리 집으로 실어왔었지요. 조던이 말했다.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집에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우리 아버지가 나가달라고 말해도 3주일이나 계속 머물렀지요. 그가 떠난 다음 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잠시 후 그녀가 덧붙였다. 그와 무슨 연관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내가 전에 멤피스 출신의 빌 빌록 씨라는 사람과 알고 지냈는데요. 내가 한마디 했다. 그는 그 사람의 사촌이에요.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난 그의 집안 내력을 모두 알았지요. 그 사람은 내게 알루미늄으로 만든 골프채를 주었는데 난 지금까지도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면서 음악은 그치고 창문으로 기다란 한호 소리가 뒤이어 그래요, 그래, 그래 하는 짧은 고함 소리가 들려오더니 마침내 재즈가 터지면서 댄스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제 늙어가고 있어요. 데이지가 말했다. 만약 우리가 젊다면 일어나서 신나게 춤을 출 텐데 말이에요. 빌록 씨란 사람 기억나요? 조던이 그녀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를 어디서 알게 되었죠, 톰? 빌록 씨? 톰은 기억을 더듬느라 애를 썼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르겠는데요. 그는 데이지의 친구였으니까 말이에요. 아니에요. 데이지가 부정했다. 난 그를 본 적이 없다고요. 그는 자가용을 타고 왔어요. 그런데 그는 당신을 안다고 했소. 자기는 루빌에서 자랐다고 했지. 에이서 버드가 마지막 무렵에 그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내줄 방이 없냐고 우리에게 물었었지. 조던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향에 가던 길에 건달짓을 했나 봐요. 예일대학 시절엔 당신이 다니던 과에 대표를 했었다고 제게 말했어요. 톰과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서로 마주보았다. 빌록 씨가 말이에요. 우선 우리 과엔 대표라는 것이 없었지. 개치비가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구르자 톰이 갑자기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대학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요, 개치비 씨. 당신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라고 하던데요. 정확히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충은 그래요. 아참, 내가 듣기로는 옥스퍼드에 갔었다고 하던데요. 네, 갔었지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톰이 믿기 어렵다는 듯이 경멸조로 말했다. 빌록 씨가 뉴헤이븐에 가 있을 무렵에 당신도 분명히 거기에 가셨겠군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웨이터가 노크를 하고 으깬 바카와 얼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나 그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문을 가볍게 닫고 나가도 침묵은 쉽게 깨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엄청나고도 자세한 이야기가 마침내 밝혀지게 되었다. 그곳에 갔었다고 말했잖소. 개치비가 말했다. 그 얘기는 들었소만 언제였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1919년이었는데 난 단지 5개월 정도 머물렀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할 수는 없죠. 톰은 혹시 우리가 자신의 불신을 반영해 주지 않을까 해서 힐끔 우리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개치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휴전 후 일부 장교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요. 개치비가 말을 계속했다. 우린 영국이 아니면 프랑스 어느 대학이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어요. 나는 일어서서 그의 등을 툭툭 쳐주고 싶었다. 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는 완전한 믿음이 다시 일어났던 것이다. 데이지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서는 테이블로 갔다. 위스키를 따세요, 톰. 그녀가 말했다. 민트 줄랩을 한 잔 만들어 드릴게요. 한 잔 하고 나면 한결 좋아질 거예요. 이 바카를 봐요. 잠깐 기다려요. 톰이 날카롭게 말했다. 개치비 씨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말씀하세요. 개치비가 공손하게 말했다. 도대체 당신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마침내 그들은 대놓고 맞붙게 되었고 개치비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어요. 데이지가 두 사람을 심각하게 번갈아 보며 말했다. 당신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만두세요. 그만두라고? 톰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되받아 말했다. 요즘 저씨는 남편이 뒤로 물러앉아 정체불명의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게 내버려 두는 것일 테지. 그래,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요즘 사람들은 우선 가정생활과 가족제도를 고웃음치기 시작했다지. 그들은 조만간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흑백인종 간의 결혼도 인정하겠지. 갑작스런 논란으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톰은 자신을 문명의 마지막 방벽에 홀로 서 있는 것으로 보았다. 우린 모두 백인인데요. 조던이 중얼거렸다. 내가 그다지 인기가 없다는 건 나도 알고 있소. 난 성대한 파티 같은 건 열지 않소. 사람들을 사귀려면 자기 집을 돼지우리로 만들어야 하나 보지. 요즘 세상은 말이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도 화가 났지만 톰이 입을 열 때마다 어쩐지 자꾸 웃음이 났다. 남봉꾼이 감쪽같이 도덕가가 된 그 변신은 빈틈이 없었다. 나도 할 말이 좀 있소, 친구분. 하고 개치비가 말을 시작했다. 데이지는 곧 그가 하려는 말을 짐작했다. 제발 참으세요.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당황스러워했다. 제발 모두들 돌아가요. 집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하고 내가 일어섰다. 가지 톰, 한잔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개치비 씨, 당신이 내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듣고 싶소. 당신 부인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개치비가 자신 있게 말했다. 당신을 사랑한 적이 절대로 없어요. 부인은 날 사랑하고 있소. 당신 미쳤군. 톰이 기계적으로 외쳤다. 개치비는 벌떡 일어섰다. 흥분으로 기운이 솟아나는 모양이었다. 부인은 당신을 사랑한 적이 결코 없었소. 알겠소? 그가 소리쳤다. 내가 가난했고 또 나를 기다리다 지쳐서 할 수 없이 당신과 결혼했던 거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나 이외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소. 그때 조던과 나는 자리를 뜨려고 했으나 톰과 개치비가 서로 다투는 듯한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함께 있어주기를 청했다. 마치 자기들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자기들의 감정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무슨 특권이라도 되는 듯이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앉아요, 데이지. 톰은 부모와 같은 어투로 말하려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는 거요? 모두 듣고 싶소. 무슨 일이 있는지는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개치비가 말했다.
5년 동안이나 반복되어 온 일을 당신은 모르고 있어요. 톰은 데이지를 획 돌아다 보았다. 5년 동안이나 이자와 만나왔단 말이지. 만나왔다는 게 아니오. 개치비가 말했다. 우리는 만날 수가 없었소. 그렇지만 우리 두 사람은 줄곧 서로를 원하고 있었던 거요. 친구분. 그런데 당신은 그걸 모르고 있었소. 난 가끔 웃어대곤 했지요. 그러나 지금 그의 두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당신이 모르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서 말이오. 아, 그랬었군. 톰은 굵직한 손가락을 목사처럼 철썩 마주치더니 의자의 등받이에 털썩 몸을 기댔다. 당신은 미쳤소.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난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는 데이지를 알기 전이니까 상관없소. 당신이 뒷문으로 식료품 배달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녀에게 일마일내로 접근할 수 있었겠소. 하지만 그 나머지 얘기는 모두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오. 데이지는 나와 결혼할 때 나를 사랑했었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오. 그렇지 않아요. 개치비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했다. 그녀는 날 사랑하고 있어. 가끔 바보 같은 생각을 떠올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탈이긴 하지만 말이오. 톰은 아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역시 데이지를 사랑하고 있어. 이따금 술을 진탕 마시고 떠들어대거나 어리석은 짓을 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제정신이 들면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오. 그런 불쾌한 말은 하지 말아요. 데이지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옥타브 낮아지면서 소름 끼치는 경멸조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우리가 왜 시카고를 떠났는지 아세요? 당신의 그 별것 아닌 술잔치 얘기를 그곳 사람들이 고지 듣지 않는 걸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개치비가 그녀에게로 걸어가서 그 곁에 섰다. 데이지,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사실대로만 말해요. 당신은 저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걸 말이오. 그러면 모든 것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버릴 거요. 데이지는 무의식적으로 개치비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당신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소. 데이지는 망설였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드디어 깨달은 것처럼 간절한 표정으로 조던과 내게로 향했다. 그것은 마치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이었다. 그러나 일은 이미 벌어졌다.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 저 사람을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데이지는 눈에 띄게 힘을 주어 말했다. 카우피올라니에서도 말이오. 톰이 갑자기 다그쳐 물었다. 그래요. 아래층 무도회장으로부터 억눌리고 숨막힐 듯한 화음이 뜨거운 공기의 파장을 따라 떠올라왔다. 펀치볼에서 구두가 젖지 않도록 내가 당신을 안아서 차에 앉혀줬던 그날도 날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오. 톰은 강경하게 말했으나 말투는 부드러웠다. 제발 대답해, 데이지. 제발 그만둬요. 데이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증오심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그녀는 개치비를 쳐다보았다. 보셨죠, 제이?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담배에 불을 붙이려 했을 때 그녀의 손이 눈에 띌 정도로 떨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담배와 불붙은 성냥개비를
양탄자 위로 내던졌다. 아, 당신은 너무 많은 걸 원해요. 그녀가 개치비에게 소리쳤다. 저는 지금 당신을 사랑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전 사실 한때는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당신을 사랑했던 거예요. 개치비는 눈을 감았다. 나도 사랑했다는 거요? 그는 데이지의 말을 되받아 물었다. 그것도 거짓말이오. 톰이 사납게 말했다. 데이지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소. 사실 데이지하고 나 사이엔 당신으로선 결코 알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소. 우리 두 사람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말이오. 이것은 개치비의 몸을 마구 핥히는 것 같은 쓰라린 말이었다. 데이지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소. 톰이 우겼다. 데이지가 지금 너무나 흥분해 있어서. 단둘이 있을 때라도 전 톰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데이지가 가련한 목소리로 이렇게 시인했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사실이 아니겠지. 톰이 맞장구를 쳤다. 데이지는 톰 쪽을 돌아다보았다. 마치 당신한테 문제가 되긴 하는 것처럼 나서는군요. 그녀가 말했다. 물론 문제가 되지. 이제부터는 당신을 더 잘 돌봐야겠소. 이해를 못하는군요. 개치비가 약간 당황하며 말했다. 앞으로 당신은 더 이상 데이지를 돌볼 필요가 없을 거요. 돌볼 필요가 없을 거라고요? 톰은 눈을 크게 뜨며 여유 있게 웃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여유를 갖게 되었다. 왜 그렇지요? 데이지는 당신을 떠나려 하고 있어. 허튼 소리 하지 말아요. 정말이에요. 난 떠날 거예요. 데이지는 이 말을 하는데 아주 힘들어했다. 데이지는 내게서 떠나지 않아요. 톰의 이 말이 갑자기 개치비의 모든 것을 내리누르는 것 같았다. 여자에게 끼워줄 반지를 훔쳐야만 하는 협작꾼 따위에겐 절대로 가지 않을걸. 정말 못 참겠어요. 데이지가 소리쳤다. 아, 제발 나가요.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뭐요? 톰이 갑자기 말문을 열었다. 마이어 울프신 같은 족속들과 몰려다니는 패거리지. 그 정도는 우연히 알았소. 난 당신에 대해서 약간 뒷조사를 해봤지. 내일은 더 자세히 조사해 볼 작정이오. 그 일에 관해서는 마음대로 해보시오, 친구분. 개치비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의 그 약국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아냈소. 톰은 우리 쪽을 돌아보며 재빨리 말했다. 이 사람과 울프심은 이곳과 시카고의 많은 약국을 매입해서는 카운터에서 에틸알코올을 팔았어. 그게 이 사람의 알량한 재주 가운데 하나지. 난 이 사람을 처음 보았을 때 주류 밀매업자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정확해.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개치비가 공손하게 말했다. 당신 친구 월터 체이스도 별로 자존심이 없어서 한몫 잡으려고 그 사업에 끼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당신은 공경에 빠진 그를 못 본 척했지요. 그렇지 않소? 뉴저지의 교도소에 한 달이나 있게 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당신의 참모습을 알려면 월터 말을 들으면 되겠더군요. 그 사람은 알거지가 되어서 우리에게로 왔죠. 그리고 돈을 좀 벌더니 기뻐 날뛰더군요, 친구분. 날 친구분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톰이 소리쳤다. 개치비는 상대하지 않았다.
월터는 당신을 도박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었지만 울프심이 그를 위협해서 입을 다물게 했던 거요. 늘 보아온 것은 아니나 낯설지 않은 표정이 개치비의 얼굴에 다시 떠올랐다. 그 약국 운영은 그저 푼돈벌이에 불과한 것이지. 톰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은 현재 월터가 내게 일러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소? 내가 데이지를 힐끔 보니 그녀는 겁에 질린 채 개치비와 자기 남편을 번갈아가며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조던을 슬쩍 보니 그녀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마음을 쏟는 어떤 물건을 턱 끝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나는 개치비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나는 그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마치 살인을 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정원에서 사람들이 내뱉던 그에 대한 험담을 일체 무시하고서 하는 말이다. 잠시 동안의 그의 모습은 이렇게 야릇한 방법으로밖에 묘사할 수가 없었다. 잠시 뒤 그 표정이 사라지자 그는 데이지에게 흥분된 어조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변명하고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한 세상의 나쁜 평에 대해 자신을 변호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를 점점 더 움츠러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자기를 옹호하는 말을 그만두고 말았다. 오후에 해가 기울어가고 있는 동안 오직 생명을 잃은 꿈만이 이제는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을 만져보려고 기쁨도 없이 절망을 이겨내며 방 저쪽으로 간 잃어버린 목소리를 향해 애를 쓰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를 애원했다. 제발 톰!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겁에 질린 두 눈은 그녀가 가졌던 모든 의지와 용기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음을 말해주었다. 당신들 둘이서 집으로 출발해요, 데이지. 톰이 말했다. 개치비 씨의 차로 말이오. 그녀는 이번에는 놀란 눈으로 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톰은 도량이 넓은 듯한 침착한 말투로 권했다. 가요. 이 사람이 당신을 괴롭히진 않을 거요. 그 주제 넘고 별것 아닌 애정 행각은 이제 끝났다는 걸 깨달았을 거요.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마치 유령들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시선을 벗어나 외로이 가버렸다. 잠시 후에 일어난 톰은 막에도 따지 않은 위스키병을 다시 타월로 싸기 시작했다. 이걸 좀 마시겠소? 조던, 닉.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닉. 그가 재차 물었다. 뭐라고? 나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한번 흔들었다. 좀 마시겠어? 생각 없어.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게 이제 막 생각났네. 나는 30살이었다. 내 앞에는 새로운 10년이라는 불길하고 위협적인 길이 뻗어 있었다. 우리가 톰과 함께 쿠페를 타고 롱 아일랜드를 향해서 출발한 것은 7시쯤이었다. 톰은 으스대며 우습다는 듯이 계속 짓거려댔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보도에서 들리는 낯선 사람들의 외침이나 고가 도로의 소음만큼이나 조던과 내게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인간의 동정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라 우리 두 사람은 그들의 비극적인 말다툼이 뒤에 따르는 뉴욕의 불빛과 함께 사라지게 함으로써 만족을 느꼈다. 30살, 그것은 독신 남자로서 알아야 할 일들의 목록이 얇아져 가고 또한 열광이 든 가방의 부피가 줄어들고 머리숱이 적어져 갈 앞으로의 고독한 10년을 약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 곁에는 조던이 있었다. 그녀는 데이지와는 달리 지나치게 총명해서 쉽게 잊을 수 있는 꿈들을
영원히 잊고 산다. 차가 어두운 다리 위를 달릴 때 그녀는 핏기 없는 얼굴을 힘없이 내 어깨에 기댔다. 그녀의 손이 꽉 잡아주는 새로운 다짐으로 30살이라는 나이가 던진 무서운 충격은 멀리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늘해져 가는 황혼 속을 지나 죽음을 향해 달렸다. 잿더미 옆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젊은 그리스인 미카엘리스는 검시 때 중요한 증인이 되었다. 그는 무더위 속에서 5시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 주유소 차고 쪽으로 슬슬 걸어갔다가 조지 윌슨이 사무실에서 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정말 앓고 있었는데 얼굴이 자기의 머리 색깔처럼 창백했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미카엘리스는 그에게 침대에 가서 누우라고 권했지만 윌슨은 그러면 장사에 손해가 많이 난다며 거절했다. 그런데 미카엘리스가 그를 설득하고 있는 동안 위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내를 저 속에 가둬놓았어요. 윌슨이 침착하게 말했다. 아내를 모레까지 저 속에 가둬놓을 거예요. 어차피 여길 떠날 생각이니까. 미카엘리스는 깜짝 놀랐다. 그들은 4년 동안이나 이웃 사촌으로 살아왔다. 게다가 윌슨의 평소 행동으로 보아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다. 쉽게 말해 윌슨은 낙오자였다. 그는 일을 하지 않을 때면 문 앞에 의자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차들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을 걸면 언제나 상냥하고 무표정한 웃음을 짓곤 했다. 그는 엄처시아의 남자로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처신하지 못하는 위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미카엘리스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윌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호기심을 띤 의심하는 시선으로 미카엘리스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꼬치꼬치 물었다. 미카엘리스가 짜증이 나기 시작한 바로 그때 몇 명의 노동자들이 윌슨의 집 문 앞을 지나 그의 식당을 향해 걸어갔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다시 올 생각으로 윌슨 곁을 떠났다.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 다시 오지 않았다. 아마 잊어버렸을 것이다. 7시가 조금 지나서 밖으로 나온 그는 머틀이 차고 아래층에서 요란하게 욕설을 퍼붓는 소리를 듣고는 아까 윌슨과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때려봐! 미카엘리스는 머틀이 악을 쓰는 소리를 들었다. 날 때려! 이 더럽고 야비한 놈아! 잠시 후 그녀가 두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면서 어둑어둑한 땅거미 속으로 달려나갔다. 그가 문간에서 미처 움직이기도 전에 일은 끝나고 말았다. 신문에서 그렇게 떠들어댄 그 죽음의 차는 멈추지 않았다. 그 차는 짙어가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비극적으로 한순간 비틀거리더니 이윽고 다음 커브길 근처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마브로 미카엘리스는 차 색깔조차 확실히 보지 못했다. 그는 처음 만난 경찰에게 그 차는 옅은 녹색이었다고 말했다. 뉴욕으로 가던 또 다른 차가 100야드쯤 앞에 정차한 뒤 그 운전사가 황급히 머틀 윌슨이 있는 곳까지 되돌아 달려왔으나 그때 그녀는 이미 숨이 끊긴 채 한 길에 쓰러져 있었고 걸쭉하고 붉은 피가 먼지와 엉겨 범벅이 되어 있었다. 미카엘리스와 그 운전사가 먼저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들이 아직 땀에 젖어 있는 그녀의 웃옷 옆구리를 찍고 보았을 때 그녀의 왼쪽 가슴이 헝겊 조각처럼 찢어져서 흔들리고 있었다.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심장에 귀를 대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마치 그렇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거대한 생명력을 내뿜고 있을 때 가슴이 좀 답답하다는 듯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는데 양쪽 입 끝이 약간 찢어져 있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서너 대의 승용차와 군중을 보았다. 사고야. 톰이 말했다. 그거 잘 됐는데 윌슨도 마침내 돈 좀 벌 수 있겠군. 그는 속력을 늦추었지만 정차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그곳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자동차 정비소 앞에 모인 사람들의 말없고 심각한 얼굴을 보자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았다. 구경 좀 하지. 그가 이상하다는 듯이 말했다. 잠깐 들여다보자고. 나는 그제야 자동차 정비소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공허한 통곡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는 우리가 쿠페에서 내려 문 앞으로 걸어갈 때는 오 하느님 세상에 라는 말로 들렸는데 숨가쁜 신음소리가 되풀이되고 있었다. 여기서 안 좋은 사고가 났어. 톰이 흥분해서 말했다. 그는 발돋움을 해 둘러선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자동차 정비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높이 매달려 흔들거리는 금속 강주리 속에 노란 등 하나만이 켜져 있었다. 이윽고 목구멍 속에서 거친 소리를 한 번 낸 톰은 억센 두 팔로 사람들을 난폭하게 밀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뒤로 밀려났던 사람들은 투덜거리면서 다시 자동차 정비소 앞으로 모여들었다. 한동안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미는 바람에 조던과 나는 갑자기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 찌는 듯이 더운 밤에 추위를 염려한 듯 담요로 둘러싼 머틀 윌슨의 시체가 벽에 붙은 작업대 위에 누워 있었다. 톰은 우리 쪽으로 등을 돌린 채 시체 위로 몸을 구부리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서는 오토바이 순찰 경찰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작은 노트에다 여러 번 고쳤으면서 이름들을 써놓고 있었다. 처음에는 텅 빈 자동차 정비소 안에서 요란스럽게 메아리치는 높은 신음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윌슨이 사무실의 한층 높은 문지방에 서서 두 손으로 문설주를 잡고는 몸을 앞뒤로 흔들어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남자가 나지막한 소리로 그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가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고 했으나 윌슨은 듣지도 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는 등불에서 시체가 놓인 벽에 붙은 작업대로 서서히 떨구어졌다가는 다시 등불을 향해 획 돌려졌다. 그러고는 높고 섬뜩한 고함을 끊임없이 지르고 있었다. 오 하느님 세상에, 오 하느님 세상에, 오 하느님 세상에, 오 하느님 세상에, 오 하느님 세상에. 이윽고 톰이 머리를 획 쳐들더니 흐릿해진 눈으로 자동차 정비소 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는 그 경찰에게 뭐라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중얼거렸다. MAV 하고 경찰은 말하고 있었다. O 아니요 R 하고 사내가 바로잡았다. MAVRO 내 말 좀 들어봐요. 톰이 거칠게 중얼거렸다. R 하고 경찰이 말했다. O G 경찰은 톰의 널쩍한 손이 자신의 어깨를 세게 내리치자 그를 쳐다보았다.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소? 그게 내가 알고 싶은 거요. 차가 저 여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즉사했어요. 즉사라. 톰이 경찰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되뇌었다. 저 여자가 도로로 뛰어나갔어요.
그놈의 자식 차를 세우지도 않았소. 차는 2대였습니다. 미카엘리스가 말했다. 한 대는 오고 있었고 다른 한 대는 가고 있었지요. 알겠어요? 어디로 가고 있었다는 거요? 경찰이 날카롭게 물었다. 한 대씩 각자의 길을 간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저 여자가 그는 담요 쪽을 향해서 손을 반쯤 쳐들었다가는 그만두고 다시 내렸다. 저 여자가 저리로 달려나갔고 뉴욕에서 오던 차가 그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지요. 그 차는 시속 30 내지 40마일로 달려갔습니다. 이곳 이름이 뭐요? 경찰이 물었다. 이름 같은 건 없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잘 차려입은 흑인이 경찰 바로 옆으로 다가갔다. 노란색 차였어요. 그가 말했다. 큼직한 노란색 차였어요. 새 차였죠. 사고 현장을 보았소? 경찰이 물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 차는 한 길에서 나를 지나쳐서 시속 40마일 이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50이나 60마일로 달려갔어요. 이리 와서 당신 이름을 말해 주시오. 자, 잘 생각해봐요. 그의 이름을 알아내야 해요. 이 대화 가운데 몇 마디를 문설주에 기대어 몸을 흔들고 있던 윌슨이 엿들은 모양이었다. 갑작스럽게 새로운 화제가 그에게 쥐어짜는 듯한 울음소리 가운데 말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게 어떤 차였는지 내게는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게 어떤 차였는지 알아요. 톰을 지켜보고 있던 나는 그의 어깨 뒤 근육이 그의 우돈 밑에서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톰은 잽싸게 윌슨에게로 걸어가 그 앞에 서더니 그의 2 팔을 꽉 움켜잡았다. 당신 정신 바짝 차려야만 되겠소. 그는 거친 목소리를 죽이면서 말했다. 윌슨의 시선이 톰에게로 쏠렸다. 윌슨은 깜짝 놀라 발돋움을 하며 펄쩍 뛰었는데 톰이 부축해주지 않았더라면 무릎을 꿇으며 주저앉고 말았을 것이다. 내 말을 들어요. 톰은 그를 가볍게 잡아 흔들며 말했다. 난 조금 전에 뉴욕에서 여기에 도착했소. 우리가 말했던 그 쿠페를 끌고 왔어요. 아까 내가 운전했던 그 노란색 차는 내 차가 아니오. 듣고 있소? 난 그 차를 오후 내내 못 봤어요. 오직 흑인과 경찰만이 2 사람 가까이 있어 톰의 말을 엿들을 수 있었다. 경찰은 톰의 말투에서 무언가를 눈치채고 험상궂은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게 다 무슨 소리요? 경찰이 다그쳐 물었다. 나는 이 사람 친구요. 톰이 계속해서 2 손으로 윌슨의 몸을 꼭 잡은 채 고개만 돌리고 말했다. 이 친구는 사고를 낸 차를 알고 있다는군요. 노란색 차였다고 합니다. 어떤 희미한 충동에 움직여 경찰은 톰을 수상쩍은 듯 쳐다보았다. 그럼 당신 차는 무슨 색이요? 푸른색 차요. 쿠페형이고. 우린 뉴욕에서 방금 왔습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 뒤를 따라 운전해온 사람 하나가 이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자 경찰은 딴 곳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럼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톰은 윌슨을 인형처럼 들어 올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혀놓고 돌아왔다. 누가 저기 가서 저 사람 곁에 좀 앉아 있어주면 좋겠는데요. 톰은 위엄있게 급히 말했다. 그리고 그는 가까이 있던 2 남자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지못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2 사람이 들어간 문을 닫고 한 계단으로 된 층계를 내려왔는데 그의 눈은 작업대 쪽을 외면하고 있었다. 그는 내 곁으로 가까이 지나가면서 귓속말로 말했다. 나가세.
돔의 위험 있는 두 팔이 길을 내주는 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아직도 모여들고 있는 군중들 틈을 뚫고 나왔다.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30분 전쯤에 사람을 보내 부른 의사가 손에 가방을 들고 바쁜 걸음으로 마주오는 것이 보였다. 돔은 한 길의 거북길을 지날 때까지 천천히 운전했다. 그 다음부터 발을 힘차게 내리밟자 쿠페가 밤 공기를 가르며 달렸다. 잠시 후 나는 나직한 목신 흐느낌 소리를 들었고 톰의 얼굴에 눈물이 거침없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망할 놈의 겁장이 자식! 그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자식이 차를 세우지 않다니. 부캐넌 부부의 집이 바스락거리는 검은 나무를 뚫고 우리를 향해 갑작스럽게 떠올라왔다. 톰은 현관 옆에 차를 세우고 2층을 올려다보았다. 담쟁이 덩굴 사이로 불이 켜진 2개의 창문이 보였다. 데이지가 집에 있군. 톰이 말했다. 차에서 내릴 때 그는 나를 흘끔 보며 얼굴을 조금 찡그렸다. 웨스트에그에서 자네를 내려주었어야 했는데. 닉, 오늘 밤엔 아무것도 대접할 게 없네. 그의 얼굴에는 변화가 생겼고 그래서 그는 말을 엄숙하고도 단호하게 했다. 현관을 향해 달빛 어린 자갈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2-3마디의 활기찬 말로 상황을 처리했다. 내가 전화로 택시를 부르겠네. 그동안 자네와 조던은 부엌에 가서 저녁 식사라도 차려달라고 해서 먹는 게 좋겠어. 먹을 생각이 있으면 말이야. 그는 현관문을 열었다. 들어오지. 아니, 괜찮아. 하지만 택시를 불러주면 고맙겠네. 난 밖에서 기다릴게. 조던이 내 팔을 잡았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닉? 아니, 괜찮아요. 나는 약간 기분이 좋지 않아서 혼자 있고 싶었다. 그러나 조던은 잠시 더 머뭇거리면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이제 겨우 9시 30분밖에 안 되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난 내가 집 안으로 들어가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다. 나는 하루 동안에 그들 모두와 함께 지겨울 정도로 시달렸다. 조던도 나를 피곤하게 만든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는 내 표정에서 그걸 알아챘다. 왜냐하면 그녀가 획 돌아서서 현관 계단을 달려 올라가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앉아서 2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마침내 집 안에서 하인이 수화기를 들고 택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집 앞에서 택시를 기다릴 생각으로 현관을 등지고 차도를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20야드도 채 못 왔을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 개치비가 나무 숲 사이로부터 차도로 걸어오는 게 보였다. 나는 그때까지 몹시 기분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달빛 아래에서 그의 핑크색 양복이 눈부시다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그저 여기에 서 있소, 친구분. 어쨌든 그것은 비열한 일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가 금방이라도 톰의 집을 털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만약 그의 뒤 어두운 나무숲에서 험상궂은 얼굴들, 즉 울푸심 일당이 나타났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혹시 한길에서 어떤 사고가 난 거 봤어요? 잠시 후 그가 물었다. 봤어요. 그가 머뭇거렸다. 그 여자 죽었나요? 그래요. 나도 그러리라 생각했어요. 데이지에게도 그럴 거라고 말했고요. 충격은 한꺼번에 받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데이지는 다행히 아주 잘 견뎌냈어요. 그에게 문제가 되는 건 오직
데이지의 반응뿐인 것처럼 말했다. 난 옆길을 돌아서 웨스트에그로 갔어요. 그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우리 집 차고에 차를 넣어두었어요. 우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어요. 이때에 이르러서는 나는 그가 너무도 싫어졌기 때문에 그가 잘못했다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 여자 누구죠? 그가 물었다. 머틀이라는 여자요. 남편이 자동차 정비소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쩌다 그런 끔찍한 사고를 낸 거죠? 글쎄 난 핸들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는 말을 중단했고 나는 갑작스럽게 사고의 진상을 추측했다. 데이지가 운전했나요? 그랬어요. 잠시 후 그가 말했다. 하지만 물론 내가 했다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뉴욕에서 만났을 때 데이지는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운전이라도 하면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오는 차를 막 지나치려고 할 때 그 여자가 우리 차 앞으로 달려나온 거예요.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죠. 그런데 그 여자는 우리를 아는 사람으로 여겼는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데이지는 처음엔 그 여자를 피하려고 다른 차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가 다음 순간 침착성을 잃고 먼저 방향으로 차를 다시 돌렸어요. 내 손이 핸들에 닿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충격을 느꼈지요. 그 여자는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갈갈이 찢겨 있었소. 그만해요. 그가 움찔했다. 하여튼 데이지는 그 여자를 들이받아 버렸어요. 난 데이지를 멈추게 하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멈추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 비상 브레이크를 잡아당겼지요. 그러자 데이지가 내 무릎 위로 쓰러졌고 그래서 내가 차를 몰았던 거예요. 데이지는 내일이면 회복될 겁니다. 그는 잠시 후 말을 이었다. 난 여기서 혹시 톰이 오늘 오후의 일로 데이지를 괴롭히지 않나 지켜보려고 해요. 데이지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만약 톰이 난폭한 짓을 하려 들면 데이지가 불을 껐다 다시 켜기로 했어요. 톰은 데이지에게 손을 대지 않을 거요. 내가 말했다. 그는 데이지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도 않았소. 난 그자를 믿지 않아요, 친구분. 얼마나 오래 지켜볼 작정입니까? 필요하다면 밤을 새서라도요. 아무튼 그들이 모두 잠들 때까지 지켜볼 작정이에요. 내 머릿속엔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톰이 데이지가 운전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거기에 어떤 하나의 연관이 있음을 알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는 어떤 일이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나는 톰의 집을 바라보았다. 아래층에는 두세 개의 창문에만 불이 켜져 있고 2층의 데이지 방에서는 핑크색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내가 말했다. 혹시 무슨 소동이라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는지 내가 살펴보고 올게요. 나는 돌아서서 잔디밭을 따라 걷기 시작해 조심스런 걸음으로 자갈길을 가로지른 다음 발 뒤꿈치를 들고 베란다의 계단을 올라갔다. 객실의 커튼은 열려 있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우리가 3개월 전인 6월의 어느 날 밤에 식사를 했던 그 문간방을 가로질러 식료품실 창문으로 생각되는 장방형 불빛이 비치는 작은 방으로 갔다. 자각막이 내려져 있었지만 나는 창에 갈라진 틈이 있는 것을 찾아냈다. 데이지와 톰은 부엌의 식탁 앞에 마주 앉아 있었는데 테이블에는 식은 닭튀김 한 접시와 맥주 2병이 놓여 있었다. 톰은 진지해진 나머지 한 손으로 데이지의 손을 감싸쥐고 있었다.
데이지는 때때로 그를 올려다보며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그들은 즐거운 얼굴이 아니었고 둘 다 닭튀김이나 맥주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불행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었다. 그 사이에는 전혀 꾸밈없는 친밀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다른 누군가가 보았더라면 그들 부부가 함께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내가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레 현관을 되돌아 걸어 나오고 있을 때 한 대의 택시가 그 집을 향해 어두운 차도에서 천천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개츠비는 내가 기다리고 있으라고 한 차도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좀 조용해졌나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요. 아주 잠잠해요. 나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서 좀 쉬는 게 좋겠어요. 그는 고개를 내저었다. 난 데이지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기 있고 싶어요. 먼저 가세요, 친구분. 그는 두 손을 우도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내가 거기 있는 것이 마치 불침번의 신성함을 망쳐놓기라도 한 것처럼 다시 톰의 집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긴장된 자세로 돌아섰다. 그래서 나는 달빛 아래에 서 있는 그를 남겨두고 그곳을 떠났다.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먼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